1862년 독일의 한 과학자가 난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벤젠의 구조는 과연 어떤 형태일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당시 네로라 하는 학자들도 포기한 이 문제에 과학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잠든 사이 원자와 분자들이 꿈속에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대 괴물 우로보로스처럼 자신의 꼬리를 물며 고리를 만드는 춤을 말이죠. 잠에서 화들짝 깬 과학자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장면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벤젠 분자 구조의 단서였다는 것을 말이죠. 과학자 아우구스트 케쿨레는 이 한 번의 꿈으로 현재까지 유기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화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연구를 이어받은 제자들 중 3명이 제1회부터 5회까지 열린 노벨 화학상 중 무려 3개를 차지하며 그 업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심리학자, 신경학자, 의학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단순히 무의미한 상상이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꿈을 향한 본격적인 과학적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인류는 오래전부터 꿈의 신비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꿈을 영혼의 세계와 이어지는 통로로 보았고, 중국의 사상가 주인은 꿈을 내면 성찰의 장으로 이해했죠. 이집트에서는 꿈 해석만 하는 전문 직업이 존재했으며,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 꿈을 통해 신의 뜻을 읽어냈습니다. 즉,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꿈을 신과 인간,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이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라 이해한 셈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매일 밤 평균 2시간 정도 꿈을 꿉니다. 평균 수명인 80년 동안 약 6만 시간, 즉 10년 동안 꿈속에서 보낸다는 말이죠. 이처럼 많은 시간을 쓰는 걸 보면 꿈에는 분명히 무언가 이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리가 없었으니까요. 프로이트가 본 꿈의 진짜 얼굴, 억눌린 욕망이 펼치는 무의식의 연극.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 꿈의 해석에서 꿈을 무의식 속 욕망이 상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깨어있을 때 억눌린 욕망은 꿈속에서 형태를 바꾸어 나타난다고 주장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이 꿈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프로이트가 책에서 다룬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꿈을 성적 행위의 상징이라 해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성적 욕망과 해소의 리듬을 닮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열쇠와 자물쇠, 문, 상자 같은 사물들은 프로이트에게서 여성의 성을 상징했습니다. 칼, 펜 등은 남성의 상징으로 해석했죠. 그의 한 환자는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는데, 프로이트는 이를 성적 무력감이나 성적 실패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로 물에 잠기거나 파도에 휩쓸리는 꿈은 사춘기 청소년에게 자주 나타나는 꿈으로 기록되었는데요. 프로이트는 이 시기에 성적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물에 빠지는 경험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꿈속에서 표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들을 세웠습니다. 꿈의 내용은 겉보기엔 단순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억눌린 욕망이 숨어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사회적 검열을 피해 상징적 형태로 위장되어 표현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성적 상징은 단순히 음란한 상상이나 본능적 충동이 아니라 인간 무의식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인 리비도가 꿈이라는 무대를 통해 안전하게 발산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프로이트에게 꿈이란 억압된 욕망이 우회로를 찾아 무대 위에 오르는 심리적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꿈의 숨은 기능 첫 번째, 시각의 유지. 꿈을 꾸는 이유가 자전, 즉 밤이 찾아온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무슨 당연한 말을 하냐고요? 과학자들은 꿈의 기원을 바로 그 밤의 어둠에서 찾았습니다. 인류에게 시각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감각이었습니다. 먹이를 찾고 위험을 피하고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눈을 사용해왔죠. 그래서 인간의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인 시각피질은 다른 감각보다 훨씬 넓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의 영역을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영역으로 금세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이를 뇌의 재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활용해 일부 시각장애인은 박쥐처럼 혀를 쳐서 생긴 소리가 주변 사물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향음을 듣고 그 미세한 시간 차이와 음의 변화를 분석해 주변의 거리와 형태, 심지어 물체의 재질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T 연구팀이 시각이 정상인 참가자들의 눈을 가린 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불과 단 1시간 만에도 시각 피질의 신경들이 다른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재배선 논리에 따르면 태고의 인류가 맞이한 긴 밤의 어둠은 인간에게 있어 위험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시각 정보가 사라지고 시각 피질은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죠. 긴 어둠 속에서 인간의 시각 피질은 다른 역할에 의해 잠식될 위험에 노출됐을 겁니다. 그렇기에 일부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꿈은 뇌가 자신의 시각 회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다. 꿈을 통해 뇌는 나는 여전히 시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착각을 유지하며 시각 피질이 다른 기능에게 잠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꿈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시각을 잃지 않기 위한 뇌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꿈의 숨은 기능 두 번째, 기억을 저장하는 리플레이 메커니즘. 처음에 과학자들은 꿈을 그저 뇌의 부산물, 즉 생리적 작용의 우연한 결과로 여겼습니다. 잠든 동안 뇌에서 발생하는 무작위 신경 신호들이 서로 얽히면서 그림, 이야기, 감정으로 이어진 결과가 꿈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를 활성화 통합 이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후의 실험 결과는 이 가설을 뒤집었습니다. 꿈은 결코 완전히 무작위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과학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꿈은 학습과 기억을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닐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새롭게 배운 일이나 익숙하지 않은 경험은 잠든 뒤 꿈속에서 재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선 참가자들에게 스키 게임 알파인 레이서를 하게 했더니 그중 3분의 1이 꿈에서 스키를 타거나 게임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3일 동안 매일 7시간씩 테트리스 게임을 하게 한 뒤 꿈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 전원 블록들과 관련 있는 집을 짓거나 물건을 쌓거나 블록들이 떠다니는 이미지 등을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꿈은 단순히 경험의 잔상이 아니라 뇌가 겪은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경험은 단기 기억에 저장되지만 그 상태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꿈꾸는 시간입니다. 꿈 직후의 뇌파 패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가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기억 강화의 무대인 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꿈이 항상 있었던 일을 복습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죠. 악몽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괴롭거나 공포스러운 꿈, 즉 잠을 깰 정도의 꿈을 말합니다. 평균 전체 꿈의 약 40개 중 1개가 악몽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뇌는 이런 무서운 꿈을 꾸는 것일까요? 꿈의 숨은 기능 세 번째,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 어쩌면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리허설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꿈이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을 미리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바로 악몽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맹수의 공격, 자연재해, 부족 간의 충돌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죠. 이런 환경에서 꿈은 안전한 상태에서 위험을 대비하는 훈련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는 우리에게 실제 위협을 겪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현실의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바로 트라우마 꿈입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꾸는 이유도 그 경험을 단순히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는 법을 학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이유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위협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기전으로 사회적 시뮬레이션 이론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실제적인 위험만큼 두려운 상황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해서 버려져 혼자 된다는 말은 곧 죽음과 같은 말이었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에겐 필수적인 학습사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꿈은 단순한 신체적 위협 상황뿐만 아니라 누군가와의 갈등, 협력,
조화를 다루는 상황도 연출된다는 것이죠. 꿈속에서 우리는 직장 동료와 다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도 하며 심지어 가끔은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있는 민망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꿈들은 실제로 타인 앞에서의 나를 반복적으로 리허설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 부끄러움, 갈등 등을 미리 경험하고 현실에서 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죠. 결국 꿈은 생존과 사회성, 이 두 가지 본능적 과제를 훈련하는 가상의 무대인 셈입니다. 꿈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셈이 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수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선명한 멜로디를 들었죠. 그 선율은 바로 훗날 전 세계가 사랑하게 될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였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을 통해 꿈과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비현실의 세계를 화폭 위에 옮겨놓았죠. 이 외에도 프란츠 카프카의 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와 잠, 김만중의 구운 몸까지 꿈에서 영감을 얻거나 주제로 한 예술작품들은 시대와 언어를 넘어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왜 우리는 꿈을 꾸는가? 이에 대한 답은 사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막말로 꿈은 뇌의 작용이고 뭐고 실제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차원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그 문을 통과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장면과 멜로디를 훔쳐온 것일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다른 상상으로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편지 내용은 대개는 행복하지만 가끔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본심은 늘 다정하고 가장 진심 어린 안부 인사일 테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너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